박영수 검사도 또 재밌어요. 이 특검법에 없는 수사팀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예. 윤석열 그 검사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나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윤석열 팀장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네. 칼로서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래서 상 들고 처음에 또 고민했다고 뭐. 또 상처를 주란 말이냐. 처음에 고사했다고 그러죠. 나는 딱 그 말을 멋있게 봤어요. 아, 이 친구가 그 문제 때문에 참 좌천당하고 하면서도 지금 평검사죠? 고군검사죠. 그래요? 예. 원래는 검사장급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런데 난 내가 같으면 끝까지 그 수락을 안 했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권과 척을 진 검사고 그리고 박 대통령 쪽을 한번 수사를 하다가 이 좌천이 됐던 사람이고 이 좋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앉혀놓으면 거기에 나온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쉽게 수긍이 되겠느냐.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사안이에요. 이제 이 윤석열 씨가 한 말이 몇 가지 좀 많이 알려진 말들이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인가에 출두했을 때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좀 엄정 수사를 하니까 그 혼외자 문제를 들춰내서 쫓아냈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새누리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이제 최동욱한테 충성하는 사람 아니냐. 정가빈 의원이 그때. 예,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저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말대로만 하면 그 반대 해석을 하면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하니까 이 윤석열 검사가 그 얘기를 또 하나 했어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 참 명언이다. 아, 이게 명언 제조기더라고. 그런데 일단 박영수 특검이 잘할 겁니다. 나는 박영수 특검을 신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세월호 7시간 하고 뭐 최태민 씨 관련 뭐 이런 얘기도 좀 다르겠다. 예, 아니 뭐든지 다 그거는 뭐, 다 다루겠다고 자기가 명확히 한 것보다 기자들이 자꾸 묻잖아요. 아마 박영수 검사 보기에는 자기가 이 중수부장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취재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조그만 한마디만 또 카메라 샤고 확 쏟아지고 하는 시대니까 처음에 뭐 물으면 못 모르고 무슨 뭐 검토해보죠 이러면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월 7시간뿐 아니고 강제 수사 가능성 같은 것은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은 거의 뭐 통수자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박영수 특검도 했어요. 그 강제 수사는 형사 소출을 전제로 한 거라서 적절하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나 이제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바라면, 배제하지는 않은 거죠. 국민이 바라면 검토하겠다. 근데 그렇게는 검토하겠다 큰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고 강제 수사 여지 남겼다 이런 또 제목 뽑은 신문도 그 요게 있고. 이제 갈등 소지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 때는 대면 조사를 거부했는데 특검의 대면 조사는 받겠냐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한광욱 비서실장 답변이 이미 밝힌 것처럼 적극 협조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러면 그 대면 조사도 받겠다는 뜻이냐 명확히 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원칙적으로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가더라고요 그 비서실장이. 그걸 비실장이 답변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민조사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오늘 생각과 한 달 뒤에 생각이 다르고 실제 대민조사를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보증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아니지. 게 담화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검찰 수사도 네. 다 협조한다고 네. 해놓고 안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정작 상황이 돼가지고 대면조사 받기 곤란해지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의문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건데 좀 시원시원하게 대답 좀 하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간에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어제 토마스 제퍼슨 평전을 읽었어요. 멀리도 가신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대단한 이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루이지애나 주를 당시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 나폴레옹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프랑스에 나가 있는 대사를 딱 시켜갖고 헐값에 사들이는데 온 국민이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헐값에 샀는데도 헌법 조항을 바꿔야 됐어요.
그 수정 제안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둘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한 거야.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헌법에 증명을 위반했다. 온 국민을 환호를 하는데 잘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본인은 괴로워한 거예요. 그 본인이 죽을 때 자기 그 묘비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쓰지 마라.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자 버지니아 대학교 창립자다. 그렇게만 적어놔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그 뭐 내가 무려 메시지는- 대통령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멀리 가시지 말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썰전에서 안다면 이렇게 딱 생각하면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재판선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설전에 네. 설전에 그래도 우리 둘이가 있으니까 설전에 설정됐지 뭐 설전에 알아도 알아도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 그 나를 시신과 그 점수함 떠들이면 자주 써먹네. 자뻑도 지나치면 안 돼요.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15만 명이 최소 추산 규모, 최대 20만 명까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유선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속공합도로인 율곡로와 사직로를 감싸는 형태로 청와대를 에워싸서 야권에선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현재까지만 대략 40명 정도로 파악이 돼서 야권 의원 수와 합치면 통과선인 200명보다 10명이 더 많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려던 야권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발단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 선회였습니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촛불 집회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말이죠. 지난 그 주말에 있었던 그 집회가 사실 이제 그 또 의미 있었던 게 3차 이제 그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집회였거든요. 근데 숫자가 역시 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232만 명이 모여서 이제 이것 때문인지 어쨌든 그 비박계가 입장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6일날까지인가요? 7일이죠. 내가 그걸 정리를 해가 왔어요. 그좀 비박계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비박계가 정리를 좀 일주일 해주실 것 동안에 같아요. 입장을 또 두 번을 네네네. 바꿨거든요. 처음에 비박계가 만든 비상시국회의에는 네. 탄핵을 원래 야권과 함께 주도를 하자. 네, 공존한다 그랬죠. 근데 11월 29일 날 대통령 3차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친박의 그 탄핵 반대하고 야당의 그 탄핵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비박계가 네. 고민을 하다가 이 김무성 그 대표가 어떤 말을 흘리는가 하면 4월 말에 퇴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까지 탄핵이 갈 필요가 필요하겠느냐. 있느냐. 예.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뀐 것이 새누리가 비박과 친박이 다 모여서 의총을 하면서 4월 퇴임, 6월 대선 이걸 당론으로 예.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박 쪽에서 7일날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을 얘기를 해주고 이선 후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우리는 그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박이 의견 통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집회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주말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이러니까 결정이 되기를 대통령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네네. 여야 합의가 없으면 탄핵에 참여하겠다. 탄핵 표결에.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조건 없이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탄핵 소추 찬성 여부는 각 개별 의원들의 그 자유투표다.
친박도 이제 뭐 친박 의원들 중에도 예.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11명 있다고 나왔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날 관두죠. 관두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제 주말 집회가 일정한 영향은 줬던 것 같아요. 비박계 입장의 어떤 그 변화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주 토요일의 집회와 비교를 하면 강도가 세졌어요. 우선 사회자 요청에 따라 함성을 지르는 정도가 그 청와대 근무자들 말로는 땀이 좀 울릴 정도로까지 세게 들린대요, 거기서. 응집력이 좀 세졌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박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네. 민심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수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민심에 불을 지른 형국으로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좀 질서정연한 퇴진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그렇게 봐요. (232만) 숫자 탐호하면 얼마 찍는지 알아요? 정말 그 시청 앞 광장부터 그 효자동 내거리까지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엄청난 숫자죠. 네. 그 숫자가 몰려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거꾸로 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민에게 얹혀서 언론이 또 시민과 언론에 얹혀서 정치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순서가 다 바꿔진 거잖아요. 내가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제일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핵, 이 헌법리 질서로 가자.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만약에 한나라도 불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시민들이 나와서 하야하라고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야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아니야. 시민들이 몰려가니까 마지못해 정치권이 자 이제 탄핵밖에 없다.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현대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고 대중민주주의가 광장민주주의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왜 권한을 위임을 해줍니까? 그건 광장민주주의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제가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광장민주주의가 이행이 되고 광장민주주의에 못 이겨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뭔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건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고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선진민주 중에 광장민주주의의 압박을 받아서 이 대의제가 움직이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왜요? 아니잖아요. 그 사례가 무지 많죠. 과거에 승진화되기 전의 민주주의였죠. 예컨대 미국만 하더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에 백인자리 따로 있고 흑인자리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 자유의 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먼저 사람들이 버스 타기를 거부하고 걷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법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기관에 종사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잘 빨리빨리 고쳐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다수 대중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먼저 시민들이 나오고 국회가 따라오고 그런 것이 또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예컨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탄핵 절차를 먼저 밟아야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부결되면 그때 거리로 나가서 함께 하야하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변호사님은 지금 거꾸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 후에 시민들이 나온다면 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끝까지 충돌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탄핵 전에 시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도 정치의 틀 안에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가만 보고 있다가 뭐 다 끝나고 잘못되고 나서 그때 뭐 촛불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진행되는 사태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게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광장에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이른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서 아주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거꾸로 대중으로부터 환호를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쏟아져 나온 말 중에는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당장 묘지를 파자. 그래서 박근혜를 가서 끌어묻어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묻어버리자. 이 얘기를 대선 주장한단 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게 어떻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봅니까? 그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얘기죠. 원래 선동에도 문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에이,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하는 것은요, 자기 주자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자격 없으면 나중에 또 떨어질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안 되는 마세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 보니까 뭐 국정조사에서 허원재 정무수석인가요? 네. 그래서 뭐 4월달에 이제 퇴진?
뭐 우리 이제 6월 달에 뭐 조기 대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입장 표명이 있으면 어차피 이제 7날까지 뭐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모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 아니 표명. 어차피 안 받겠다 그랬는데 뭘 왜 모여요 모이기를 비박도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입장 표명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냥 하는 거라니까. 그냥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박은요. 네. 비박은 이대로 가면 불확실성만 계속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면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지금 뭐 친박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박은 계속 후보도 못 만들고 손해봐요. 이래서 빨리 이제 일단 정리를 탄핵 하고. 소추안이 통과를 해버리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고 그리고 황교안 체제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당을 깨든지 말든지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간에 새롭게 출발할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불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복선에 깔려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4월 퇴임 6월 조기 대선으로 가고 거국 총리를 받고 했으면 비박은 쫄딱 망할 뻔했죠.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화가 있습니까, 그럼? 뭐 입장은 나올 것 같아요. 정식 담화문일지 아니. 면 입장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제가 받은 감으로는 태도 변화가 없어요. 청와대에. 그리고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내가 이런 입장을 여러 번 거듭 밝히는데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다투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전체 과정이 원래 그 예상했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태도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특검안이 법사위에 딱 걸려가 있었을 때 청와대가 특검 좀 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 헌법 내 질서 특검으로 가고 탄핵소추안 가는 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하야는 물론이고 이 조기 퇴진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말씀하셨었죠. 예.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아, 탄핵으로 가? 탄핵으로 갔는데 내가 왜 굳이?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담화문 형식이든 근데 입장문 형식이든 이제 8일에 본회의 보고된다는 일정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입장이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이제 뭐가 4월달 퇴진하겠다. 이런 근데 명시. 대통령이 내 생각에는 뭔가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곧장 내일 뭐 탄핵 표결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담화 형식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포카로 치면 국회 쪽에서 탄핵 카드를 다 배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배팅을 하고 레이스를 하든가 아니면 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확률로 보면 콜 할 확률이 많죠. 지금 야당은요. 예? 야당은 에이스 풀하우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3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2, 3카드를 딱 쥐고 있으면서 이 한 장을 더 찾고 있어요. 포카를 만들려고. 당연하죠. 근데 그런 카드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근데 거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내일이 운세는 내일에 봐야 알아요. 말씀을 이 좀 얘기는 지금 공자를 묻지 마. 아니 나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가 이 전체 그림을 쫙 내려다보면서 야당이 차리는 밥상을 2번이나 찼다. 이 처음에 거국 내각 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내가 한번 실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네네네. 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잖아요.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걸 당론으로 일단 정했잖아요. 야당이 그 밥상을 받기만 받으면 대통령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을 하면 새누리당은 새롭게 이 정당을 건설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후보를 못 찾아냅니다. 야권끼리 후보를 경쟁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든
야권에서 이 문재인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렇게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내각부터 완전히 중립 내각으로 될 테니까 이 야권으로서는 차기 대권을 이 쟁취하는데 권력을 이양받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섰을 텐데 그 밥상을 민주당의 지도부가 차버린 거예요. 지금 탄핵 소추안으로 가잖아요. 이건요 황교안 체제로 가는 걸 이 야당은 못 막습니다. 막는 길이 없어요. 야당으로서 엄청난 실기를 한 거예요. 네네.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저는 각 정당들이 이 사태를 두고 손익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민주가 대선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기존의 1등 후보가 유리하니까. 실제로 전열임의 정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도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따지면 당연히 변호사님 말이 맞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은 그런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원하고 있어요. 주권자들이.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옳았다고 보고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봐요. 늘어지라고 보는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탄핵을 하면, 어떻든 탄핵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탄핵 소추안 가결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 사임하려 해도 사임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체제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석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물론 압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도 있다는 학설과 없다는 지금 학설이. 야당 일부 법률가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국회법 134조는요. 탄핵소추안에 있어 탄핵소추 의결이 된 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조항입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 문제니까. 임명권자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국회법상. 아니, 그건 일부 야당의 법률가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소추 의결서가 그 도달을 하면 왜 사입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그 취지는요. 일단 그 탄핵 그 심판 자체를 나중에 무용지물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탄핵 받아서 파면되는 것과 그 전에 그 퇴진하는 것과는 예우부터 대통령 예우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초에 사임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였어요.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 받았을 때 얘기고 대통령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떻든 문제는 말이죠. 탄핵 소추안이 굉장히 간결했다면 예컨대 2달이면 2달,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이 심판이 다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목을 쫙 나열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에 남용했다.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정직했다는 인체주의로 운영했다. 헌법 규정을 들대 헌법소와 헌법교수 임무를 증명을 이반도 쫙 해내려 그다음 쫙 헌법 위에 상은 여기 5배속으로 돌려줘요. 5배속. 그다음 또 심지어 세월호 참사까지 7시까지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뇌물수수나 어떻게 쫙 미르와 케이스 본질자든 점으로 강제한 무기만 없다고 이런 추가 규정 붙자고 쫙 내려가서 내 무술적 공무상 기밀 누설 대통령 선물을 해보는 시간 다 이게 헌법 재판관들이 그래 이거 이 계획 확실한 거야 그럼 기록안 갖고 와봐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탄핵의 사유로 기재가 돼가 있는데 확인을 해야죠.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느냐 말이야. 이게 예컨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검찰에서는 거의 수사가 그 일부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만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수사가 다 끝나면 적어도 3월 말입니다. 적어도요. 특검 수사가? 특검 수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120일 다 써서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기재된 수많은 사안을 제대로 심사를 하려면 빨라도 6월 말, 늦으면 8월 말 정도 돼야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게 그 김무성 대표랑 추미애 대표 만나서 메모한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행상 책임, 괄호 열고 형사 X. 네네네. 이 메모 때문에 뭐 형사 책임 면제해주기로 하고 어찌기로 했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법률가니까 이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법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즉각적으로 정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형법 저촉 여부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헌법과 법률과 자기의 직위를 수행해온 태도를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가 끝나야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탄핵 소추 안에 올라와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형법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론을 내야만 탄핵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행상책임 아니라 행상책임 할배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뭐 헌법에 뭐뭐을 헌법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법률 위반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절대 행상 책임을 따지자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공소장이 최순실에 있어서 공소장이 법원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는 검찰의 공소장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직까지 각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요.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 특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면 어차피 다음 대선 때까지도 결정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무죄가 형법적으로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행위 태양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는 못 기다려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면 탄핵 심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보면 그거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범죄 이런 사실들이 나열돼 있었고 기소도 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뭐 무슨 수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 법률 위반 여부, 헌법 위반 여부를. 몇 가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러나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떼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같은 논리로 이번의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한다면 국회에서 온 형사소추안을 보고 그걸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하도록 놔둬야 될 거냐 아니면 당장 정식해야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걸로 끝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탄핵 소추안 자체에 나는 야당이나 왜 이런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나 같으면 딱 2달 안에 헌법재판소가 꼼짝 못하고 판결을 낼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을 썼을 거예요.